최근에 일본의 초등학생 식단을 보면은 보리밥 조금 있고 닭고기 요만한 거요. 국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유 하나 있고 그게 다예요. 자위대 식단 있잖아요. 자위대 식단도 형편없어요. 일본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있다. 삶이 궁핍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쌀값을 농협이 다 관리를 해요. 여기서 조정을 다 하니까 쌀값을 높일수록 자기들 이익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지난번 제가 출연하고 벌써 한 6개월이 됐네요. 최근에 또 일본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인식과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대지진 문제로 아주 시끄럽죠.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도 찾아뵙겠습니다. 일본의 쌀값이 최근 한 1년 사이에 2배로 뛰었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5kg당 이제 한 2,000엔 정도 했었는데 지금 5kg에 4,250엔 뭐 이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딱 2배 이상 뛴 거죠. 근데 이 현상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학생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그 식단이 완전히 쌀밥이 사라지고 아니면 그 밥에 보리밥을 얹어놓고 이렇게 진짜 말이 안 돼요. 아니면 지금까지 일주일에 3번 이제 쌀밥을 줬다 그러면 배식했다 그러면 지금은 뭐 일주일에 2번으로 줄인다거나 아니면 밥 양이 줄어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식단을 보면요, 최근에 떠오른 식단을 일본의 초등학생 식단을 보면은 밥이 보리밥 한 7, 80% 되는 보리밥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닭고기 요만한 거요. 그거 튀긴 거 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국 하나 있고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우유 하나 있고 이거 보면은 어디 아프리카 어디 무슨 나라 식단 같아. 근데 이게 실제로 현재 일본의 식단이에요. 이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한국의 학교 급식 나오는 이 식단을 보고 일본 식단 비교하면은 진짜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거.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오는데 자위대 식단 있잖아요. 자위대 식단도 형편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일본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있다. 삶이 궁핍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 오던 차에 쌀값이 2배로 뛰었다. 쌀값만 뛰었겠어요. 쌀값만 뛴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물가도 거의 2%에서 3%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거의 인플레이가 없었어요. 물가는 거의 제자리 걸음 내지는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거나 그렇게 30년 가까이 해오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물가가 막 급속도로 뛴 거예요. 왜? 그 엔화가 싸지면서 엔화가 싸니까 수입 물품이 가격이 뛰면서 그게 들어오니까 수입 물가, 높았던 수입 물가로 인해서 국내 제품들의 가격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가가 2%, 3%까지 뛰었다가 최근에 뭐 4%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돼가지고 한 2% 정도 하다가 지금 다시 또 2, 3%까지 올라가는데 왜? 쌀값이 100% 뛰었잖아요. 쌀값이 100% 뛰었는데 쌀값만 100% 뛴 게 아니라 에너지, 예를 들어서 뭐 기름값도 많이 뛰고 특히 이제 기름값이 비싸지니까 전기료가 뛰고 그 다음에 수도료도 뛰고 이게 다 민영화되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의 삶이 되게 팍팍해졌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쌀값이 이렇게 뛰었다. 그런데 이 쌀값이 내려갈 기미를 안 보이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비축미를 푼다 그랬잖아. 그죠? 비축미를 풀려고 했는데 비축미를 풀었는데도 20만 톤인가 비축미를 풀었는데도 이게 가격이 안 떨어졌던 거예요. 왜 가격이 안 떨어졌느냐 보니까 일본의 쌀값이 왜 올라가느냐를 먼저 봐야 돼요. 일본에는 농협이 있어요. 제2 농협이라고. 우리도 농협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쨌든 농사 짓는 농민들을 대변하는 농협인데 이 제2 농협하고 그 다음에 일본 정부 농수산성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자민당의 정치가들이 농수산족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농수산에 관계되는 국회의원들. 이걸 농수산족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개가 트라이앵글을 형성해가지고 쌀값을 올린 거예요. 내가 보니까. 쌀값이 올라가니까 멈추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올라갔는데도 내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왜? 자기들한테 이익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농수산족은 쌀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농민들에게 유리하겠죠. 농민들에게 유리하니까 농민들은 대부분 다 자민당에게 표를 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쌀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는 자기들한테 올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내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익적으로. 이해관계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농협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거죠. 농협은 왜 유리하냐면은 쌀값을 농협이 다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쌀을 생산해 놓으면은 대부분 농협에서 다 쌀을 먼저 사요. 사가지고 그걸 이제
가격 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비싸게 팔거나 뭐 좀 더 싸게 팔거나 여기서 조정을 다 하니까 이익을 많이 남기는 거란 말이거든요. 쌀값을 높일수록 자기들이 이익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세계 농수산성하고 농수산족하고 제농협하고 이게 트라이앵글이에요. 이해 집단. 이게 카르텔이라고 그래요. 이 카르텔이 단단해가지고 쌀값이 내려갈 기미를 안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 카르텔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동안 이 농협하고 농수산족하고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이 흐름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1995년까지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1995년까지 쌀값을 일본 정부가 쌀을 매입해가지고 그걸 풀었어요. 그래서 가격을 어느 정도 다 안정되게 관리해왔어요, 그동안. 그러다가 1995년도에 이걸 폐지했다고요. 폐지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자율화 시킨 거예요, 쌀값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만약에 농가가 쌀 생산이 많이 풍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소비량보다 더 많아지면은 이걸 수출하면 괜찮은데 수출을 못 했을 경우에는 이 정부가 이걸 다 매입해 줘야 돼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 정부가 매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남은 쌀에 그걸 정부가 다 매입해가지고 그 비축미로 이제 돌려야 되니까 그 관리하고 저장하면서 그게 관리 유지비도 돈 들고, 그러니까 이 예산이 너무 그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일본 국민들의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저기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농가를 계속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생산을 계속 줄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쌀 생산량하고 소비량하고 이걸 잘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통계를, 이걸 이제 계속 통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이제 주로 보면은 농수산성 관료들이 이 통계치를 잘 조정해가지고 여론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이게 잘 맞추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2023년도에 휘청한 거예요. 그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습도도 너무 높고 너무 더운 바람에 가을이 되면은 이게 기온이 좀 떨어지고 쌀쌀해져야 쌀이 연근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후가 그게 맞아져야 되는데 23년도 여름이 너무 길어지면서 습도가 너무 높고 그래서 쌀이 쭉정이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쌀 생산량이 한 40만 톤이 더 적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쌀이 쭉정이가 되면은 그걸 이제 나중에 쌀로 이렇게 탈곡을 해 놓으면은 양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40만 톤 정도 휘청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비축미로 가지고 바로 그냥 그 부분을 커버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입을 해와서 그걸 커버한다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그걸 메꿔서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뒤로 밀리면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쌀값이 폭등했는데 그게 빨리 대응을 안 한 거예요. 왜 대응을 안 했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제 트라이앵글 입장에서 보면 쌀값이 올라가는 거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별로 쌀값을 내리려고 하는 행동을 안 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여론이 이제 나빠지겠죠, 당연히. 그 여론이 나빠지면 누구한테 갑니까? 지금 총리한테 가겠죠. 당연히 정치한테 비판이 쏟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시바 시게루 총리 입장에서는 쌀값을 이대로 갔다가는 불만이 팽배한데 7월 초에 차면 선거 있잖아요. 그럼 선거 때 이제 완전히 이제 박살 날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쌀값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총리 입장에서는 쌀값을 내려야겠는데 최근에 농수산성 장관이 바뀌었잖아요. 바뀌기 전에 이 농수산 장관이 농수산족이었어요. 정치가로서. 그러다 보니까 쌀값 내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하게 했던 거예요. 뭐 다 쌀값 올라가면 우리한테 더 좋은데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론의 집중적인 포화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리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교체하면서 고이즈미 신지로라는 젊은 정치가를 이제 농수산성 장관으로 앉힌 거예요. 근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잖아. 곧 선거가 다가오는데 이 쌀값을 내리지 못하면 이 선거에서 자민당이 대참패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이즈미 장관이 이제 임명되자마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동안 아까 얘기했잖아요. 쌀값이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그리고 비축미를 풀는데 쌀값이 내려오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정부에서 비축미를 풀면서 어디다가 공개 입찰을 시켜버린 거예요. 공개 입찰이라는 뭐냐? 조금이라도 더 가격을 높게 주는 데다가 판다는 거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높게 가격을 책정해가지고 농협에서 다 사버린 거예요. 도매상, 다른 일반 민간 도매상보다도 더 높게 가격을 책정해가지고 농협이 80, 90% 다 사들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창고에다 재워놓고 안 파는 거예요. 시장에다 안 내놓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걸 이제 일반 국민들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뿔이 난 거죠, 이제.
그래서 아까 데모가 나오고 하는 이유들도 그게 다 같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번에 고이즈미가 딱 장관 되자마자 어떤 현상이 있냐. 바로 공개 입찰을 한 게 아니라 수의 계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비축미를 아주 싼 가격으로 도매상에게 파는 대신에 이걸 2,000원 이상으로 팔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 가격을 이미 정해져 버린 거예요. 왜? 정부도 싸게 파니까 너희들도 이익을 막 3,000원씩 4,000원씩 팔면 안 된다. 그걸 서로 인정하는 선에서 수의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0원으로 팔게 이제 될 수 있잖아. 그죠? 가격은 그렇게 형성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앞에 20만 톤을 그 비축미를 팔았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농수산 제농협에서 거의 다 샀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그때는 한 3,000원 이상 주고 샀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2,000원대로 팔 수가 없잖아.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이제 운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송을 해가지고 전국에다 다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운송업체하고 그걸 잘 계약을 맺어야 되고, 근데 운전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핑계를 계속되면서 쌀값이 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 그렇게 핑계를 댄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린다. 뭐 한두 달, 배달에 시간이 걸리니까,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계속 쌀값이 안 떨어졌던 건데, 고이즈미가 총리가, 장관이 딱 되자마자 어떻게 했냐니까, 일본에도 그 인터넷 판매하는 데가 있잖아요. 라쿠텐이라고 있어요. 쿠팡 같은 그런 맥락으로 보면 돼요. 거기에다가 그 라쿠텐 오너하고 이 고이즈미 장관하고 잘 아는 사이예요.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싼 가격에 줄 테니까 전국적으로 막 그냥 2,000원 딱 이하로 그냥 팔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거기 라쿠텐에다가 바로 주문하면은 라쿠텐 그동안 물건 팔았던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공급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게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농협에서 그 핑계 댔던 거 있잖아요. 뭐 운송에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0원으로 올려놓자마자 1시간에 거의 다 팔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톤 가까이 그 비축미를 앞에 팔았던 거는 높은 가격에 팔았고, 이번에 고이즈미는 아주 싼 가격에 도매상에다 막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바로 2,000원으로 그냥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이즈미는 쌀값을 2,000원으로 6월달 내로 2,000원으로 잡겠다. 그랬을 때 다들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고이즈미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란 거죠. 자, 이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제 자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이게 이렇게 잘 진행이 되면은 표를 막 또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농가나 이쪽에서는 또 반대가 심한 거예요. 쌀값이 올라갔을 때 이제 어쨌든 농가한테 좀 유리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요. 한번 보세요. 농가에서는, 우리도 그렇지만 농가에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일본은 어떻게 했냐. 농협이 어떻게 했냐면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쌀값을 높게 책정한 거예요. 쌀값을 높게 책정하면은 농가에서 그 쌀값을 높게 책정한 것보다는 조금 낮는 단계에서 농가로부터 쌀을 사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높게 책정돼야 그것보다 싼 가격으로 농가에서 쌀을 살 거 아니에요. 왜 농협은 농가에서 쌀을 산 가격에서 어느 정도 이윤을 남겨서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상 정부가 농협이 쌀값을 정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높게 책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이게 피해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거 시스템만 간단하게 바꾸면은 쉽게 해결되는 문제예요. 뭐냐? 쌀값은 정부가 농협이 책정하지 않고 시장에다 메커니즘에 맡기고 농민들한테 직접 보조금을 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쌀값은 어떻게 되든 농민들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직접 정부가 농가한테 보조금을 줘버리면 그게 더 많이 주더라도 쌀값은 시장에서 아무리 낮게 책정돼도 농민들한테 그건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1,500억 엔 정도면은 농민들 충분히 그렇게 보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지금의 이 쌀 가격에 거기서 받아들이는 수익 정도는 충분히 보장해 주는데 1,500억 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쌀값을 높게 책정하는 바람에 그게 일본 정부가 그게 보조금이 들어가야 될 게 한 4,500억 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세금이 1,500억 엔 정도면은 충분히 그 농가들 보조해주고 쌀값을 낮출 수도 있는데 이 제 농협이 그 쌀값 조정하는 바람에 세금은 훨씬 더 3,000억 엔 정도는 더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높은 가격에 일반 국민들이 이 쌀을 사야 되는 거죠. 이중으로 불이익이 당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낸 세금이 그 쌀 가격 유지하는데 보조금으로 들어가서 세금이 낭비되죠. 그 다음에 높은 가격을 책정해 놨으니까 높은 가격으로 내가 쌀을 사야 되니까 그게 또
부담이 가는 거고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얘기했듯이 정부가 농민들에게 직접 보조를 해주고 쌀 가격은 시장 메커니즘을 그냥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재해가 거기에서 장난칠 여지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재해 입장에서는 돈 벌 기회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해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농수산종도 거기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 재해 농협이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하면은 농협에서 은행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 은행에서 돈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수익이.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하냐니까 일본에서 거의 메가뱅크로 발전했어요. 세계 은행이 있는데 그 세계 빅 은행 있잖아요. 거의 그 수준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돈을 누가 다 벌었냐? 제 농협에서 다 돈을 다 벌었다는 거예요. 이 세금이 여기서 투자되는 거 하고 이런 것들 거기에서 나오는 뭐 이익 같은 거 이런 것들 농협이 거의 중간에서 마진 다 먹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이런 시스템이 이제 이번에 고이즈미가 장관이 되면서 이걸 박살내겠다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잖아요. 한국 같으면은 대통령이 이 가격을 낮추겠다 생각하면은 그 농수산족이라든가 뭐 농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의원 내각제다 보니까 총리에게 힘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농수산족이나 무슨 도로족이라든가 무슨 뭐 건설족이라든가 이게 거기 각각의 카르텔들이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그게 총리도 함부로 거기 손을 못 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쌀값이 너무나 여론이 악화가 되니까 이대로 갔다가는 공멸하겠다는 생각이 자민당 내에 다 이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자민당 내 간사장 있죠. 간사장은 되게 힘이 파워 세요. 그 간사장도 농수산족의 아주 그 중요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이즈미가 가격을 낮추려고 해도 간사장까지 반대를 하면은 힘들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간사장도 지금 어쨌든 이시바 시게루 이 정권에서 임명해 준 사람이니까 이 이시바 시게루 이 정권이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자기도 간사장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수산족이긴 하지만 쌀값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고이즈미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지를 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지지를 해줬는데 이게 이제 보세요. 지금 비축미 20만 톤을 풀었는데도 비축미 요 가격은 2,000엔으로 잡을 수 있는데 비축미 아닌 다른 쌀 가격은 떨어지지 않은 거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가격제인 거야. 2,000엔 이하는 쌀이 있고 요거는 비축미 몇 년 된 쌀이 그거 작년에 이제 나온 햅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가격은 안 떨어지는 거야.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시중에다 쌀을 많이 풀어버려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비축미 20만 톤 가지고는 별로 움직임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비축미 이거 다 팔고 해외에서 쌀 수입해가지고 마구 풀어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고이즈미가. 그랬더니 이제 간사장이 그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이 사람도 농수산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농수산족의 이해를 대변해 주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해외 쌀 수입해 와가지고 가격을 낮추는 거 이것만 안 된다. 그동안 일본 자민당의 정책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수입 쌀을 마구 수입해 와가지고 국내 쌀값을 떨어뜨리는 거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그동안 해온 게 이 자민당의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너무 이제 여론이 악화되니까 고이즈미가 들어와가지고 자민당 카르텔을 박살내겠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거의 그런 인식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아주 복잡해진 거예요. 굉장히. 근데 이제 7월 초에 참여 선거면은 얼마 안 남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면 이 쌀값이 폭락을 했어요. 이중 가격제긴 하지만 어쨌든 2,000엔까지 떨어진 것 이거 불티나듯이 팔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알아요? 그동안에 약간의 도매상이라든가 소매상에도 사실은 쌀을 조금 사가지고 뒤에 창고에다가 재놓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야. 왜? 6,000엔에 막 팔리니까.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자기가 지금 사놓은 게 자기는 그래도 2,000 몇백 엔, 3,000엔 가까이 주고 샀는데 이게 4,000엔, 5,000엔 올라갈 줄 알고 뒤에 쟁여놨던 건데 2,000엔에 팔려버리면 어떻게 돼? 손해볼 거 아니야. 지금 안 팔면은. 지금 그래도 비축미는 싸게 팔리지만 비축미 아닌 거는 그래도 4,000엔 가까이 팔리잖아. 그럼 빨리 이럴 때 팔아야지. 안 그래 진짜 고이즈미가 수입해가지고 2,000엔 전부 다 깔아버리면은 이제 완전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쌀이 시중에 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이 단계예요. 고이즈미가 지금 장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어떻게 앞으로 계속 이어지나 할까? 7월 차면 선거 때까지 이게 쌀값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 상당히 흥미진진해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또 한국 쌀 수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미국 쌀도 수입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한국 쌀을 수입하게 되면은 그게 세금이 붙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최소한 한 4,000엔 정도 가격이 형성되는 거야. 3,800엔 뭐 4,000엔. 그럼 이걸 이제 지금은 4,250엔 뭐 이러니까 일본 쌀, 그 한국 쌀 수입해와서 세금 다 붙이고 해도
그래도 한 몇천 엔 싸잖아요. 몇백엔 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쌀 수입을 마구 해오려고 그러는데, 자, 한국쌀 3,800엔 정도 파는데 지금 고위점이가 2,000엔대 형성돼 버리면 나중에 이것도 안 팔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 쌀 가격이 형성되는 거 잘 봐야 된다. 우리가 수출하는 것도. 그런 얘기가 이제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한국쌀 일본에 수출하는 게 30몇 년 만이라 그러고, 그 일본에서 한국쌀을 수입해 간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이게 지금 쌀값이 이렇게 두 배로 뛰어버리고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한국쌀 뭐 여행 갔다가 10kg 사가면은 뭐 엄청 좋다 그러기도 하고, 또 몇만 톤 정도 수출했는데 순식간에 다 팔리고 막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을 좀 더 양을 늘리자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 국내에서. 그러니까 고이즈미가 농수산성 장관으로서 이 부분은 반드시 자기가 이 부분을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2,000엔대로 완전히 팍 낮춰가지고 쌀값이 그게 형성된다. 그렇게 되면요, 이 사람 인기가 폭등할 거예요. 근데 이 고이즈미는 지난번에 또 총리 후보로 나왔었잖아요. 그랬다가 공개 토론장에 나갔다가 너무나 무식함을 폭로시켜 있는 바람에 바로 아웃돼 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뭐 하나의 이 안건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하나 때린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전에 농수산족 가까이 있었으면서 그 농수상에 어떤 회장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잘 아는 거야. 이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조금 연구했던 것 같아. 장관이 되기 전에. 내가 장관이 되면 저거 내가 해소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아마 커뮤니케이션 했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장관이 되자마자 바로 그냥 이 일을 성사시켰는데, 2,000원을 떨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전혀 내려올 것 같지 않던 쌀값이 2,000원대에 딱 형성되니까, 물론 비축미에 한해서긴 하지만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뒤에 창고에다 적재해놨던 것들 푸는 그게, 왜냐하면은 도매상이라도 이런 데 보면은 지금까지 쌀 푸대가 전혀 없다고 텅텅 비어있던 데가 쌀 푸대가 막 쌓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언제 어디서 나왔겠냐? 뒤에 창고에다 쌓아놨던 걸 지금 꺼내온 거 아니겠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동안 쌀이 왜 이렇게 안 됐냐? 다 뒤에다 쌀 싸가지고 뒤에 재놨기 때문에 쌀값이 안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다고 했던 얘기들이 이번에 보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유통 과정에서 조금 뒤에 쌀, 예를 들어서 과거 같으면은 2포대 사가지고 금방 내놨는데 2포대 사가지고 한 포대는 2포대 살 걸 4포대 사가지고 2포대는 뒤에 쟁여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럼 그것만 해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쌀 가격이 안 떨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왜? 계속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쌀을 사놓고 뒤에다 창고에 놔놓으면 몇 개월 후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내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고이점이가 2,000엔대로 팍 이제 내리는 그걸 팔아버리니까, 그 인터넷상에서 팔아버리니까 이게 이제 뒤에 창고에 재워놨던 걸 쫙 꺼내는 거야, 이제. 이거 계속 놔뒀다가 잘못하다가 나중에, 손해 엄청 보겠다. 그런 맥락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이 있어서 앞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이게 만약에 그래서 쌀값이 대폭 폭락을 해가지고 정말 2,000원대로 다시 되돌아간다. 이렇게 되면요,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상당히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고이점에는 어쩌면은 엄청난 인기를 얻는 정치가 될 가능성이 자민당 내에서. 근데 이 고이점에는 사실은 자민당 내에서는 비주류에 가까웠어요. 근데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상당히 인기를 얻게 된다면은 차기 총리감으로서는 또 하나의 이제 큰 하나의 카드를 하나 가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일본에서는 막 그 내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뭐 너무나 핫 이슈가 돼가지고. 근데 한국에서 보면은 대지진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폭발력은 적지요. 뭐 일본 사람들 쌀값이 오르는 거고 내하고 뭔 관계 있어. 이런 건 이제 대지진은 또 좀 다르잖아요. 일본이 완전히 그냥 몰락할 수도 있고, 그 다음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그 다음 여행 가는 데 있어서도 사실 지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여행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장 그게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대지진에 대한 조회수는 상당히 높은데, 쌀값에 대해서는 조금 그것보다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일본에서는 이게 가장 지금 핫 이슈예요. 엄청 뜨겁습니다. 그래서 글들이 쏟아져 나와요. 지금도 계속 나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고이즈미 신지로 지금 농수산성 장관은
아직도 40대예요. 근데 아버지가 총리를 했잖아요. 자민당에서는 이게 세습이라는 게 굉장히 강해가지고 아버지나 조부가 총리를 했다. 그러면은 그 밑으로 내려와서 장관은 기본이고 총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게 이제 세습에 대한 개념인데 고이즈미 신지로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총리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람이 워낙 그 인기가 많아요. 잘생겼어. 어마어마하게 잘생겼어. 사진 딱 보면은 정말 우리 조국 장관 뭐 핸섬하고 막 그 인기 있는 사람들은 엄청 인기 있잖아요. 그런 인상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언젠가는 총리할 거라. 그거 부정하는 일본인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언젠가는 총리할 거다. 지난번에 총리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는 준비가 전혀 안 됐다.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농수산 이쪽은 준비가 돼 있네?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걸 소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게 문제는 아까 트라이앵글 이 세력들이 쌀값을 내릴 의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쌀값을 다 정해버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우라통이 터지는데 이게 이제 제 농협은 떼돈을 벌고 그 다음에 중간에 쌀 가게 이런 데서도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있어요. 쌓아놓고 처음에 쌓는 가격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은 그것도 안 남는 거잖아. 근데 그게 전부 일반 국민들한테는 엄청나게 부담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론이 아주 악화되니까 이제 총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해서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를 농수산성 장관에 앉혔는데 고이즈미 신지로는 이 사람이 총리에 대한 야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총리 후보로 나왔다가 완전히 불명예 그냥 아웃돼 버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토론에서 완전히 한마디로 정말 머릿속이 텅텅 비었는 정치가다.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냐 이렇게 인식이 돼버린 거죠. 그랬는데 이번에 이 안으로 인해서 만약에 제대로 이제 이게 고이즈미 신지로 장관이 의도한 대로 쌀값이 안정이 되고 2,000엔대로 이제 안정이 된다. 그렇게 쌀값을 물가를 이제 잡는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지지도가 엄청 높아질 거예요. 인상이 엄청 좋아질 거예요. 정치가로서. 그러니까 이시바 시게루 입장에서도 고이즈미 신지로가 잘해가지고 쌀값을 잡아주면은 이번 참여원 선거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 이시바 시게루 입장에서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고이즈미 신지로 입장에서는 앞으로 뭐 자기 정치가의 입지를 단단히 다지는 데 있어서 이만큼 좋은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소위 말해서 아까 트라이앵글 카르텔 세력과 전면 전쟁인 거예요. 여기서 과연 성전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잘 아는 사람들은 고이즈미 신지로 이번에도 패전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의외로 하네? 의외로 잘하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유추될까,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까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자민당 정치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큰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패턴이거든요, 이게. 사실 비주류 정치가가 저렇게 들어와가지고 어떤 카르텔을 상대로 저렇게 전쟁까지 선포하면서까지 안건을 저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정치가 거의 없어요. 거의 보면은 자민당이 소위 말하는 오래된 카르텔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게 아웃풋이 되고 거기에서 모든 게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한심한 거죠. 일본 자민당 정치가 저렇게 카르텔로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이권으로 뭉쳐져 있고 그러니까 다 결국은 그 피해는 일본 서민들에게 다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이번 쌀값만 해도 그렇잖아요. 서민들이 완전히 몽땅 뒤집쓴 거잖아요. 아까 급식 같은 거 보면 어린 자녀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뭐 곳곳에 그런 현상들이 다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피해를 그게 일반 국민들한테 다 들어가니까 이걸 이제 깨야 되겠다. 일반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알기 시작했어요. 왜냐? 전문가들이 그걸 쏟아내고 있어요.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 새 카르텔이 이게 소위 말하는 악마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고 있어요. 이걸 깨야 된다. 근데 지금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이즈미 신지로하고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한다 이 얘기예요. 문제의식이 이시바 시게루가 과거에 농수산성 장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문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이즈미하고 내가 볼 때는 짝짝꿍 해가지고 이 문제는 쌀값은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한번 맞춰보자. 이 소위 말하는 트라이앵글들 한번 박살 내보자. 이게 만약 제대로 맞아떨어진다면은 이시바 시게루 입장에서도 참여연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서 총리로서 롱런할 수도 있는 거고 고이즈미 입장에서는 앞으로 차기 총리감으로서는 상당히 집안을 다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만큼 좋은 소재가 없는 거야. 이시바 시게루 총리 입장에서나 고이즈미 신지로 입장에서나. 그래서 이걸 만약에 쌀값을 잡게 된다면은 이게 지난번에 고이즈미 신지로의 고이즈미 아버지가 그때 총리가 됐을 때도 자민당을 개박살 낸다.
이런 그 슬로건을 걸고서 총리가 됐어요. 그 진짜 그 당시에 자민당을 완전히 박살냈거든요. 그 저희 말하는 무슨 족 그 이권들 전부 다 막 그 당시 우정성을 이제 민영화시키면서 우정족을 아주 박살냈어요. 그런 그게 역사가 있거든요. 고이즈미도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런 어떤 정치적인 퍼포먼스랄까? 그 당시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서 어느 정도 벤치마킹 한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번 트라이얼, 이 시도는 일본 자민당 정치에서 굉장히 하나의 획기적인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쌀값을 두고서. 근데 이게 잘 조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 아까 말했던 농지를 자꾸 축소시켜 나가면서 쌀 생산량을 줄여나간 거 있잖아요. 이것도 농협이 다 그걸 주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쌀 생산량을 늘리자 이런 얘기를 해요. 늘려서 만약에 지금 이제 700만 톤 정도를 일본 국민들이 소비를 해요. 그럼 740만 톤 정도 생산이 됐다. 그러면 과거에는 이게 남는 이걸 전부 정부가 다 매입해야 되니까 예산이 너무 부담이 된다 해가지고 이걸 줄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생산이 넘더라도 이걸 수출하는 방향으로 돌리자. 그래서 수출하다가 어떤 이제 남으면 수출하고 그의 농장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40손이 안 되고 그러니까 740만 톤 생산하다가 이번에는 안 좋아서 700만 톤만 생산한다 그러면 나머지 수출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딱 맞잖아. 그죠? 수요량하고 생산량하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 소비량하고 이걸 맞추려고 엄청 애를 쓰면서 농지 생산량을 계속 줄여 나갔는데 왜 소비량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농지 축소하지 말고 이 농지 축소하는데 그게 보조금을 다 주면서 결국 그 보조금들 그 돈이 전부 어디로 가냐 농협 은행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제 농협은 그걸로 인해서 돈을 계속 벌게 되는 거죠. 그 메커니즘 때문에 계속 이게 생산량을 줄여왔는데 농업 정책을 폐기하라. 그게 지금 여론인 거예요. 그 농지 축소, 농경지 축소 이걸 이제 실질적으로 그걸 하지 않고 쌀 생산량을 지금보다는 좀 더 생산을 늘려가지고 만약에 수요량보다 남는 게 있으면 그걸 수출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지금까지 그 일본의 농수산성이 그동안 해왔던 이 정책하고 이 대반전인 거예요, 이게. 대전환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이 시험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거는 왜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볼 필요가 있냐면 우리나라 농협하고 우리나라 농사, 쌀값 이 부분이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보는 거죠. 일본 대지진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이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 여기서 보듯이요, 그죠? 이 만화예요. 내가 본 미래. 이게 완전판이라고 최근에 2021년도에 이게 출판됐어요. 여기에 이 만화 작가가 여기 보면은 진정한 대재난은 2025년 7월에 온다. 이렇게 타이틀을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나 하면은 요게 지금 완전판인데 오리지널판이 언제 출판됐냐면은 1999년도 지금부터 그러니까 21년에 출판되기 22년 전에 1999년에 출판됐는데 그때 타이틀은 뭐냐면은 대지진이 2011년 3월에 온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다가 타이틀로 1999년에 그렇게 타이틀을 썼는데 언제 2011년 3월 달에 왔으니까 정확히 12년 후에 그 예언이 적중한 거죠. 그런데 그때는요 처음 이제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출판되고 나서 12년 지난 다음에 대지진이 왔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만화가 잊혀졌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12년 전에 이제 절판이 되고 나서 12년 후에 지진이 왔으니까 그 타이틀하고 뭐 작가도 본인도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저쪽에서 SNS에서 그때 이 만화에서 얘기했던 그게 적중했다 이러면서 이제 그게 회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 작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조카들이 이제 SNS도 하고 근데 이분은 지금 70살이에요. 할머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NS도 안 하고 그 휴대폰도 거의 안 쓰고 컴퓨터 같은 거 별로 안 다루고 이러니까 자기는 전혀 몰랐는데 조카한테서 연락이 오고 저쪽에 아는 사람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그 책에서 얘기했던 거에 정확히 적중해가지고 이게 아주 놀라운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방송국에서 연락 오고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맞았으니까 이제 그때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또 이제 절판을 하고 나서 한참 지났죠. 그리고 2021년도에 이제 이 책을 썼는데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로
뭐 꿈도 꾸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책을 이제 내려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인터뷰한 그 보면요. 신기한 게 출판사하고 책을 이제 내기 위해서 다른 건 다 그림도 다 그려놓고 마지막 표지만 작가가 뭔가 이렇게 마지막 쓸 수 있는 한마디로 페이지 수가 한 페이지 정도 그리고 표지 정도 이렇게 이제 작가가 나중에 이제 쓰면 되는 건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잤는데 꿈에서 뭔가 이렇게 글자가 딱 자기가 딱 떠올랐는데 11년 3월에 대지진 온다. 이게 딱 뜨더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때는 2011년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할머니는 아니었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때도 책 출판하기 출판소에서 이제 거의 완전히 뭐 원고 다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그거만 마무리 작업하는데 근데 그날 그 전날 저녁에 이분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상황이 나타나고 나서 자막이 딱 뜨는 같이 영화를 보면 자막이 뜨는 같이 딱 뜨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난다. 이게 딱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지에다 딱 적었는데 그게 이제 12년 후에 맞았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게 완전판 쓰는데도 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출판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그 다음날 이거 완전히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날 또 꿈속에서 이게 나타난 거예요. 2025년 7월 5일까지 얘기했죠. 그 내용을 보면은 2025년 7월 5일 새벽 4시 18분이라까지 나와 있어요. 그때 필리핀하고 대만하고 저 일본 제일 남단 그쪽 그 중간점에서 바다가 솟아오르면서 해저 그 땅이 융기하면서 올라오면서 필리핀하고 일본하고 연결돼 버려요. 땅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게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나오고 나서 2021년도 나왔으니까 지금 벌써 한 4년 가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이제 예견했는 그날 그 해이기도 하고 7월달 뭐 한 달도 채 안 남았으니까 이제 전 세계가 반응을 하는데 특히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반응해요. 이게 중국어로도 번역이 됐어요. 이 만화책이. 그러다 보니까 홍콩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중국 쪽에서는 이 사실 웬간하면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에서는 여행객이 팍 줄었어요. 거의 한 6월 이전까지는 한 50% 줄었는데 6월달, 7월달 예약이 거의 83% 줄었다는 거예요. 여행이 오는 게. 뭐, 그 전에 예약했다가도 캔슬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여행객 팍 줄어들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회자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얘기했듯이 2011년도 3월 달에 정확히 맞췄잖아요. 5월까지 정확히 맞췄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그 인터뷰 했는 거 보면은 일본의 그 유명한 잡지 거기에다 인터뷰를 했는데 보니까 앞에 오리지널 22년 전에 냈던 그 책에서도 출판하기 얼마 전 며칠 전에 이제 마무리 짓는데 그날 이제 꿈을 꿨는데 자막이 딱 뜨더라는 거예요. 자기 그 자막이 아까 얘기했듯이 2011년 3월 동일본에서 대지진이 난다. 그게 딱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민도 하지 않고 그 자막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 출판사에서 이게 이렇게 명확히 연도하고 뭘 하고 이렇게 딱 적는 자체가 안 맞으면 어떡할 거냐. 엄청나게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출판사에서도. 그래도 자기가 분명히 그걸 봤으니까 그냥 써넣자 해서 써넣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잊혀졌잖아요. 한 20 몇 년 지나면서 한 10 몇 년 지나면서 잊혀진 거예요.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때 사실 이게 만화에서 예언했던 것이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책을 내면서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책 출판하기 며칠 전에 꿈에서 또 자막이 딱 떴는데 보니까 2025년 7월 5일 아까 그 지역에서 엄청난 그 연기가 오면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게 쓰나미가 밀려와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데 그 피해 정도 규모가 동일본 대지진 때 한 3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쓰나미의 높이도 한 3배 정도 되고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이 또 그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과연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기 개인적인 꿈인데 이게 만약에 사회에 이렇게 쓰다가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2011년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때 그때 피해를 입은 게 만약에 자기가 그걸 좀 더 강하게 어필했더라면은 자기는 그때 1999년도 그 만화에 그렇게 써놓고는 까마득히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2011년 3월에 그렇게 지진이 온다는 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 책에다 예언해놓고는 왜냐하면 뭐 10년 전에 쓴 자기 책이니까 잊고 살았던 거죠. 그랬는데 그게 자기 했던 게 맞으니까
이번에 또 그 신호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민을 했는데 그때 피해가 너무 컸으니까 이번에는 미리 고지를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준비도 하고 혹시 아니면 말고 만약에 온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 끝에 여기다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25년 7월에 이제 대지진이 온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관에서는 이분이 과거에 그런 그 경험이 있잖아요. 2011년도에 그때 예언이 적중했는 그게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똑같이 그런 메커니즘으로 꿈을 꾸고 여기다 썼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회가.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나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지진이라는 것은 맨날 몇 시에 딱 일어난다 이걸 예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현대 지질학으로 과학적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그 날짜에 정확히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고 그러지 마라 하고 정부나 지질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긴 하지만 이 사람이 과거에 20년 전에 정확히 맞췄잖아요. 2011년 3월 달까지 정확히 맞추니까 그리고 지역도 정확히 맞추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름 돋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홍콩의 풍수지리 학자도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7월 달에 대재앙이 온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본에 여행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몇 개가 기술이 겹치니까 굉장히 신빙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진앙지가 어디냐 하니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가 필리핀이고 여기가 이제 일본인데 대만이 여기 있잖아요. 이 지점에서 땅이 치솟아 올랐는데 해서 땅이 치솟아 올라가지고 이 필리핀하고 대만하고 일본하고 이 땅이 연결돼 버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바다에서 땅이 솟아 올라가지고 필리핀하고 일본하고 서로 육지가 연결돼 버린다. 이 정도면은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본 대진 때가 어느 정도였냐면 대충 그때 진앙지가 2점이었을 거예요. 2점에서 이제 발생해가지고 9.0이었나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한 10몇 메타 정도 쓰나미가 높이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여기 동일본 대지진이 한 3배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뭐 30m, 40m 쓰나미가 밀려오는 거겠죠. 그게 보면은 이 쓰나미의 영향이 거의 여기를 이제 강타할 거라고 봐요. 일본 이쪽 지역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이분이 예언하는 대지진이 하나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거는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일본의 지질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질학자들이 일본 주변에 플레이트가 보면은 일본은 거의 지진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게 유라시아 플레이트라고 그래요. 플레이트라는 게 평평한 판이라는 거예요. 판. 이게 이제 유라시아 판이고 여기 분홍색이 이게 북미판이에요. 북미 플레이트. 그 다음에 이쪽이 필리핀해 플레이트. 노란색이. 그 다음에 이게 파란색이 태평양 플레이트. 이 4개 플레이트, 이 4개가 서로 부딪히면서 요거 보면은 이 판이 있죠. 이 판이 이 해양 플레이트하고 이 대륙 플레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대륙 플레이트가 위로 올라오고요. 해양 플레이트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어떤 식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기기기 하면 내려가면서 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얘가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펑 친다 이 얘기예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트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에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그게 이게 가득 차면은 이제 폭발하는 건데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아까 얘기했죠. 해양 플레이트고 이게 대륙 플레이트란 말이죠. 근데 이게 해양 플레이트가 밑으로 기어 들어가요. 그럼 위에 이제 대륙 플레이트는 이게 밀려 들어가니까 여기 걸리면서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제 힘이 축적받는다는 거죠. 압력이. 이렇게 압력이 축적되다가 밑에 그림 보면은 여기에서 고정되어 있던 어떤 부분이 이게 힘이 너무 걸리니까 결국은 튕겨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튕겨 올라간 게 뭐냐니까 2011년 3월 11일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그게 9.0이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한 1000년 만에 온 거래요. 그러니까 일본에 1000년 만에 돌아오는 화산 활동이 1000년 주기로 오는 게 그게 지금 온 거예요. 동일본 대지진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일본 전체 그 플레이트에 압력이 가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다양한 소위 말해서 분화들이 생기고 막 지진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평소보다 지금이 한 5배 정도 지진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의 이제 태평양 쪽 해안선이
한 5.3m 정도. 이게 해양선이 더 커진 거지. 아까 이렇게 육지가 이렇게 있다가 이게 이렇게 하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올라오다 보니까 이 육지가 더 이렇게 뜨니까 해안선이 더 넓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5.3m 넓어졌는데 그게 이제 원위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위치로 가기까지의 그 여러 가지 받아 있는 스트레스가 곳곳에서 폭발하다가 한번 빵 터지면 그게 난카이 프레이트라는 거예요. 난카이 드래프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게 쌓이다 보면 스트레스 쌓이면 한번 폭발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폭발하는 게 그때 1944년하고 46년도에 이때 폭발했었어요. 그러다 다시 쭉 폭발하고 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쌓여있는 스트레스가 싹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지역 전체 지역 내에 지진은 별로 없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진정 국면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화산 활동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다시 시간이 되면은 이제 폭발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잔잔한 화산 활동들이 막 지진 활동들이 계속 이제 빈번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번 팍 터지는 건데 이게 2000년대 이제 난카이 드래프트 거대 지진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의 과학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난카이 드래프트 이게 지금 이걸 보면은 이게 1607년이죠. 1606년이고 그때 이 전체 여기 보면은 난카이 드래프트가 여기가 동해 지진이 있고요. 동남해 지진이고 남해 지진이 이게 난카이 드래프트라는 거예요. 이게 한 세 군데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게 과거에 보면은 1600년대 그때는 이게 7점 얼마였죠. 지진이. 그때 전체가 세 개가 동시에 터졌죠. 그 다음에 1707년도 이때도 역시 세 개가 동시에 터졌어요. 근데 이제 1854년인가요? 이때는 이쪽하고 두 개 나눠졌죠. 이 동해 지진하고 동남해 지진 이 두 개가 동시에 터지고 그 다음에 이게 남해 지진이 이제 터지고 이게 나눠서 터졌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랬는데 이때 얼마니까 아까 1944년하고 1946년 이 2년 차이로 여기 동해 지진하고 동남해 지진하고 동시에 터졌고 그다음에 남해 지진이 또 터진 거예요. 2년 후에. 그랬는데 이번에는요. 이게 300년 주기로 이 세 개가 동시에 터지는 게 300년 주기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반드시 세 개가 동시에 터진다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지질학적으로 다 통계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세 개가 동시에 터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시에 터지면은 어디쯤이냐? 이 지점에서 터지잖아요. 얼마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이게 9.1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동일본 대지진보다도 강도가 더 센 거예요. 그래서 통계치로 대충 얘기를 하는 데는 그 지질학자가 하는 얘기로는 동일본 대지진보다 한 10배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 세 개가 동시에 터지게 되면은 여기 후지산이 있어요. 후지산. 이 후지산에도 영향이 분명히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지질학자들이 대부분 다 후지산이 먼저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난카이 드래프트가 지금 당장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터졌다 그러면 내가 볼 때 후지산도 같이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요. 여기 1707년하고 1854년, 1946년 이게 지진 터진 이 그래프를 보면은 그때 1707년도에는 이게 터지면서 바다에서 땅이 위로 치솟아 올랐는데 1.8m 치솟아 올랐어요. 그 다음 1854년도에는 1.2m 치솟아 올랐고 1946년에는 1.15 올랐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정확히 이게 삼각형으로 이게 그 함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경사도를 보면은 이걸 가지고서 그 다음에 언제 몇 년도쯤에 이게 터질까 그걸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보세요. 이 각도로 이렇게 내려온 게 그대로 1.2m 올라갔으니까 이게 이제 윤기가 적으면은 주기가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m 했을 때는 주기가 길었죠. 한 15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1.2m 올라갔을 때는 한 90년 정도 됐잖아요. 90년 조금 넘었죠. 근데 여기 1.15m잖아요. 그러니까 한 90년 채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1946년, 90년을 여기 더하면 얼마예요? 1935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35년. 1946년에서 여기서 보면은 1.2m 치솟았을 때에 얼마 걸렸나니까 1854년에 1946년이니까 92년이죠. 92년 걸렸죠. 근데 1.15잖아요. 1.2m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92년보다는 좀 더 짧을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2035년, 여기 봐봐요. 89년이에요. 89년. 그러니까 이 각도로 보면 정확히 예견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지금 지질학자들이 통계치를 내서 딱 보는 게
203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앞뒤로 5년에 언제 터져도 100%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100% 터진다.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몇 년도 터질 거냐 봤을 때 요 주기로 보면은 2035년이 가장 예측할 수 있는 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은, 산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서 보면은 2035년 주기로 해서 앞뒤로 5년 이렇게 보면은 2030년에서 2040년 사이에 그 사이에 100%이 대지진이 온다는 거예요.南海 드래프트에서. 그러면南海 드래프트 아까 세 군데 다 터지면은 후지산도 같이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뭐 일본은 완전히 초토화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동일본 대지진보다 한 3배 정도 더 파괴력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죠? 동일본 대지진 10m 넘은 쓰나미가 높은 거는 그럼 여기는 30m 넘는다는 거예요. 30에서 40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쓰나미가. 오, 그러면은 이제 또 어떤 사람은 막 동일본 대지진 때 최고로 높았던 때가 40m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럼 그 3배면은 100m 넘는다는 거예요. 쓰나미 높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느냐니까 일본 전역에 한번 볼까요? 다시 보면은 일본 이 지도 전체에서 이쪽 중심으로는 산맥이 높아요. 특히 여기 북알프스 이쪽에 남알프스 이래가지고 30m 넘는 산들이 쫙 있어요. 그게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런데 이 태평양 쪽으로는 지대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쓰나미가 밀려온다 그러면은 완전히 초토화 되어버린다. 그래서 일본 전역에 한 3분의 1 정도는 물이 잠겨버린다니까요. 쓰나미에. 그런데 그 3분의 1이라는 게 대부분 다 이 낮은 지대에 해안을 따라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남아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높은 고지대, 이것만 이제 남는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이 뭐 한 235만 채 정도가 파괴돼 버리고 사망자가 한 32만 정도.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이 한 220조. 어마어마하죠. 동일본 대진 때가 한 20조 정도 손실이 나서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쓰나미가 밀려와가지고 순식간에 파괴되는 게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220조라고 본다면은 그 이후에도 10년 동안 복구도 하고 뭐 계속 그렇게 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피해를 다 새롭게 이제 복구하려면은 사회 뭐 인프라가 다 망가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투자를, 그러면 그 손실이 다 합하면 한 1000조는 될 거라는 거예요. 1000조 N이에요. 그 우리로 돈으로 치면 1경이 넘는 돈이야.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지질학자들도 그렇게 되면 일본 경제는 완전히 뭐 타격을 받아서 거의 삼류국가로 전락한다 이거죠. 경제적으로 보면.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2035년도를 딱 대충 예측해가지고 앞뒤로 5년 잡으면은 그 사이에 100%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과학자들, 지질학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고, 아까 앞에 에이지몽은 만화책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두 가지가 좀 다르죠. 걔네는. 그런데 어느 쪽이든 하나는 실현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질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는 이제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앞으로 5년 후에 10년 내로는 거의 100% 온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참 암담한 거죠. 아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일본에 잘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거죠. 왜냐, 과거에 이게 막 사이가 안 좋을 때는 단교하자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냉정한 관심을 두지 않는, 관심을 끊어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기들한테 잘해주니까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그게 중장년층들이 그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도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가지고 탄핵당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당하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한국이 어떻게 변할 거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랬는데 탄핵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에 데모하는 거 보니까 사실은 그 데모 과정들이 전 세계가 다 놀랬잖아. 그죠? 데모를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엄청나게 인원이 집결해도 거기에서 어떤 뭐 사고가 터지는 것도 아니고 무질서하게 그런 것도 아니고 폭력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소위 말해서 한류 팬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봉이라 그러죠. 형광봉 같은 거. 가지각색의 팬심을 이제 나타내는 정도도 다양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촛불 대신 그리고 그때 그 험악한 데모 속에서도 어떤 가요들이 많이 나오냐. 우리 케이팝 음악들도 막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바로 그때
거의 케이팝의 무슨 그 공연 현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게 무슨 데모냐, 엄청나다, 이렇게 인식을, 굉장히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 인식을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다 보잖아. SNS를 통해서 보면 전 세계의 어떤 흐름 같은 게 다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중장년층은 아까 얘기했듯이 핸드폰도 거의 안 하고 컴퓨터 거의 안 하고 인터넷 별로 안 하고 이런 세대들은 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는데, 다만 아사히 신문이나 요미우리 신문, 보수적인 신문, 산케이 신문 이런 거 보면은 엄청 비판적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기사들이. 한국이 맨날 저렇게 민주주의 뿌리가 약해가지고 맨날 데모를 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민주주의가.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저렇게 데모를 나와서 하는데 일사불란하고, 그리고 거기에 최신 케이팝들 노래를 막 부르고 엄청나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민주주의를 아는 사람들은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거예요, 원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출해가지고 그걸 반영하도록 프레셔를 가하고,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대중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런 질서 정연함, 그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 형식 이런 걸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일본 젊은이들은 어느 정도 그걸 이제 아는 거죠. 그게 저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한국은 대단하다. 그리고 투표율도 저렇게 높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중장년층도 한국의 투표율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야지 민의가 반영되는 거니까. 일본의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보수층들도 이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건 다 알아요. 그렇지만 젊은 애들이 안 나와서 야당표 안 가고 자민당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중장년층들은 그걸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긍정적이라고 보지는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의 이 투표율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속으로는 뭐 대단하다 생각할 거예요, 한국. 일본의 선거하는 걸 보면요, 그 투표 개표할 때 우리 이번에 그 개표 방송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잖아요. 대단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본 그 개표 사항들 보면은 진짜 밋밋해요. 그냥 벽보에다가 거기다가 꽂아주는 게 다예요. 계속 이제 수치만 나오고. 정말 일본의 그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아날로그 수준이에요.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일본에 선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가서 기표할 때 후보자 1번, 2번, 3번, 4번, 거기 이름 있고, 거기에 네모 빈칸에 그냥 이거만 찍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은 어떠냐? 그 이름을 써요. 후보자 이름을. 그걸 위해 가지고 그 연필로 써야 돼요. 또 볼펜이나 다른 잉크로 쓰면 안 돼요. 그 연필로 써야 되는데, 그 연필을 그러면 기표장에 하나씩 다 배치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부러지면 또 그 대비해야 되겠어. 뭐 하나쯤 더 해놓을 수도 있고, 깎은 연필을. 그러면 그게 투표소 전국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걸 전부 누가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공무원들이 그거 깎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예요. 그 준비하느라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전부 와가지고 한문으로 그 이름을 다 써야 되잖아요. 그게 획수가 잘못되면 그게 무효표가 돼요. 근데 일본의 한문들 한번 보세요. 어려운 이름들, 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내자가 많잖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그냥 쉽게 도장을 찍으면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사실 그 이름 쓰기 귀찮아가지고 아마 투표장에 안 올 사람도 있을 거라 나는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한국같이 이렇게 이게 편하다고 그걸 모를까요? 분명히 알 텐데 왜 안 바꿀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 보고 있으면. 그런데 이제 또 나오는 얘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연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연필 파는 업체에서는 그것도 로비를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바뀌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이권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든다는 거예요. 그 이권 가진 사람들이 이거 바꾸려고 그러면 또 이번에 참여연 선거 때 자민당 너희들 안 찍어줘? 혼내줄 거야. 뭐 거의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민당 정치가들 입장에서는 굳이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바꿀 이유가 없죠. 왜? 지금 이대로 가면 그게 이권에 걸린 사람들은 대체로 자민당 지지해 주는 건데, 뭘 바꾸려고 그러면은 그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민당 너 표 안 줘 이렇게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저렇게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닌가. 근데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일본에서 이제 재무성 해체 외치는 데모대가 전국적으로 번져나오고 있어요. 깜짝 놀라는 현상이죠. 왜? 일본은 지금까지 데모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가끔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아베 총리가
그 헌법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안보법을 통과시켰어요. 그 안보법을 통과시키면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그걸 반대하는 그 야당 시민단체에서 그걸 이제 제재하기 위해서 그때 좀 모였어요.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는 꽤 한 10만 명까지 모였다는 말 여기까지 나왔었어요. 그거는 뭐냐, 평안법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거다 해가지고 많이 나왔을 때 그 정도 나왔었는데 결국은 그게 오래 못 갔어요. 그걸로 이제 끝났죠. 법 통과되고 나서 그걸로 끝. 그 다음에 뭐 시위가 거의 없었다고요. 그랬는데 최근에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 몇십 명 모였는데 그게 뭐냐, 재무성 앞에 가가지고 재무성 해체하라. 그 다음에 소비세를 인하하라. 이 두 가지 외쳤어요. 그랬는데 그게 서서히 번져나와가지고 지금은 재무성 앞에 모이는 게 한 1000명 넘게 막 모이고, 거기만 모이는 게 아니라 지방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그게 다 이제 소위 말해서 유튜버들이 서로 연계해가지고 대형 NHK라든가 대형 뭐 아사히신문이나 뭐 요미우리신문 이런 데는 잘 보도를 안 해요. 대형 매체들은.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전부 다 연계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데모를 하는 인구가 그렇게 팍팍팍 늘어나는 것 자체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볼 수 없었던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유출을 하는 거야. 이게 왜 일본에서 이렇게 데모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을까? 야, 이게 아무래도 한국의 그 데모 현상을 보면서 한국에서 저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가능하다. 한국이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분명히 그랬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유출하는 거죠. 왜? 지금까지는 일본은 데모가 아예 거의 씨가 말랐었는데 저게 지금 저렇게 번져나가는 게 참 신기한 현상이거든요. 그럼 저게 왜 저렇게 가능했을까? 아마도 한국의 이 데모를 보고 뭔가 자극받은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떠미기준 TV 시청자 여러분, 사실 제가 그동안 여러 영상에서 한일 역전이라는 이제 큰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고, 일본의 여러 가지 이런 옛날의 일본이 아니다. 그리고 옛날의 한국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힘의 균형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일 역전을 얘기할 때는 한국이 일본 한편만 가면 작아지는 그런 모습은 이제 졸업할 때가 된 게 아니냐. 그게 내 취지였는데 지금 오늘 이제 발표했듯이 여러 가지를 보면은 한국이 앞으로 약진할 일만 남았고 일본은 여러 가지로 지질 문제라든가 다양하게 정말 어려운 문제만 쌓여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한일 역전은 상당히 시기가 당겨질 가능성이 높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이제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일본에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비판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한국도 마찬가지다, 아니면 한국이 더 심하다, 뭐 이런 이제 인식을 보인 댓글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보였는데, 지금 앞으로는 내가 볼 때 확실하게 한일 역전이 이제 지속될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앞으로 이제 한일 관계 속에는 이 힘의 역학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는 영상들은 다 그런 큰 흐름 속에서 구체적인 얘기들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곰곰이 새겨 보시면서 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떠미기준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